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 내내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놓쳐서 아쉬운 것인지, 글로벌 증시는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폭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아울러 휴장 기간 내에 있었던 아시아 증시 흐름보다는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좀 자세하게 리뷰해보고 이어서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치고는 여전히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가득 들어차 있었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흥미진진한 관전이 될 수 있었으나 310.5포인트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 옵션이 지나치게 눌려서 출발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이거 별 볼 일 없는 장이 되겠다, 이런 아쉬움이 생겨버렸습니다. 개장하고 1분도 안 돼서 바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보면, 이번 9월물이 특징이 하방으로 선물 미결을 잔뜩 쌓은 월물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죠. 근데 수요일에 시장을 밀어버리면서 310 풋옵션과 307 풋옵션이 환매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델타 헤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하락시킬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갭상승이 나왔는데, 갭상승이 나왔다면 과연 마켓메이커들이 상방으로 델타 헤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콜 310도 그렇지만 312 이상의 콜옵션에는 대량의 물타기 매수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환매해가면서 시장을 당길 필요가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콜옵션 312 시가가 약했고, 또 반대편 풋옵션이 307도 시가가 약합니다. 이렇게 되면 콜 312와 풋 307 스트랭글 매수, 그러니까 양매수죠.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마켓 메이커들이 312콜과 307 스트랭글 가격을 낮게 출발시켰다는 것은 이걸 아예 대놓고 양매도를 치겠다는 거예요. 1분 동안에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살살 누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첨시킬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첨시킬 거라면, 특히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방으로 당첨시킬 거라면 바로 풋을 눌러 죽이면서 콜옵션을 살살살 환매를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환매가 전혀 들어오질 않았죠. 자, 또 하나의 힌트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있었는데요. 개장과 함께 12월물 선물은 25만 계약 가까이 미결제 약정을 가진 채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9월물이 아니라 12월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선물 차근 월물이 당월물이 되면 18만에서 22만 계약 사이에서 미결제 약정을 갖고 출발을 해요. 자,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25만 계약 가까이 미결제 약정을 들고 출발한다. 그러면 당월물 롤오버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봐야 돼요. 롤오버 물량이 많이 쌓여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롤오버가 되겠죠. 그런데 당월물 미결이 세상에 16만 천 계약이에요. 그러면 보통 당월물이 그 만기된 날에는 11만에서 12만 계약 정도로 출발해서 만기 직전 동시효과 들어갈 때는 한 7, 8만 계약 정도로 마감하거든요. 근데 16만 천 개예요. 그러면 당월물 선물이 매도가 하나도 안 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상승은 확실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로 봐서는 위보다는 아래쪽이 유리한데 풋옵션 또한 충분히 해지를 해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개인들이 양옵션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해당 312, 307 스트랭글이 굉장히 싸네? 바로 양옵션을 와장창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양광 되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하루 종일 310선을 중심으로 스트레드를 주다가 막판에 살짝 눌러서 끝났는데, 이 막판에 누른 것도 결국에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 1,500원 밀어내면서 시장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눌림을 준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월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물 매도 대박이 난 포지션이었어요. 이거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벌써 감기 걸리네. 이거 죄송합니다. 자, 선물 매도를 아래쪽으로 굉장히 세게 때려갖고 원래 지금 하락이 대박이 나는 그런 베팅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래쪽에 풋옵션 미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칭을 할 거냐, 그것이 이젠 그 아래쪽이 어느 정도까지 열려있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관건이었는데, 이 307을 닫아놓은 것이죠. 310이랑. 그래서 결국에는 위도 닫혀있고 아래도 닫혀있고, 그래서 딱 붙들어 놓은 월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만기 미결제 약정이
5만에서 6만 계약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결제가 들어가는데 죽어도 안 올리겠다고 하면서 마감 무렵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6천 원 넘게 한 걸 현물로 스위칭을 해요. 그러면서 선물 3천 원 매도를 때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직전까지 9월물 선물 미결제약정이 무려 12만 계약이 남아요. 이 보통 5만에서 6만 계약 정도 남고 결제가 들어갔는데 이번엔 12만 계약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9월물의 선물 매도 베팅이 그래도 12만 계약이 청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12월물에는 매도 압력이 한풀 꺾이게 된 거죠. 문제는 이 12월로 롤오버된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인데 이게 너무 미결이 많아요. 이 어떻게 된 게 27만 8천 계약이 거의 뭐 풀로 숏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풀까지는 한 32만 계약 정도가 풀이니까 한 27만 8천 계약이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숏은 닫힌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아래로 밀어내려면 뭐 32만 계약까지 늘리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물 9월, 12월 스프레드가 장중에 무조건 다 롤오버를 해야 된다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가 0.4포인트 스프레드가 출발을 했는데 이 오후 2시 5분에는 계속 까다가 0포인트까지 확 눌러버리게 되죠. 참고로 이 선물 스프레드 거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한국 영화 중에 돈이라는 게 영화가 있어요. 돈이라는 영화. 근데 여기에서 이 선물 스프레드 주문이 나오는데 뭐 제가 뭐 옛날에 증권사 재직 시절에 스프레드 주문 대량 내보기도 했고 또 관련돼서 알고리즘으로 내려고 하면 주문 공부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이걸로 직접 돈을 버는 거는 불가능이고 이 확실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권사 법인부가 이날 최대 실적을 찍는 날이에요. 그리고 아주 똑똑했던 이 법인 영업 직원이 모찌로 스프레드 거래에 쫀칭 붙어요. 쫀칭 붙는다는 말이 이제 좀 영감님들은 다 알 텐데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량 주문이 나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뭐 당연히 자기가 주문 받으니까 응? 여기다가 자기도 이 프론트러닝 그러니까 선행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3천만 원 갖고 1억을 벌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문 내역을 알면 아주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돈이란 영화에서 위 내용들을 갖고 각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요점은 스프레드는 추세란 얘기예요. 스프레드가 죽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만기 날까지 쭉 눌러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주문을 받았는지 뭐 선물 스프레드 뭐 만 개를 때려라 뭐 2만 개를 때려라 뭐 왑으로 때려라 V왑으로 때려라 뭐 T왑으로 때려라 뭐 이런 주문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문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 브로커 입장에서는 스프레드 증거금이 이 50만 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은 아니지.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50만 원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3천만 갖고 스프레드 무지하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쌓은 다음에 증거금 증가청산 주문이란 거를 이제는 컴플라이언스 대회계에서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시효과 전에 포지션 뜯어내면 정말로 3천만 갖고 3억, 뭐 1억도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제정신이 박혀있는 직원이라면 저런 짓 하면 안 되죠.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9월물이 이 높은 매도 압력으로 상승에 실패하고 끝났다라고 하면 이 12월물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선물만 놓고 보면 여전히 매도 미결이 많습니다. 다만 이 휴일 동안 이 해외 시장이 굉장히 큰 상승 전환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화요일날 큰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선물 미결이 감소하면서 숏 커버가 나온지를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상방 보고 있죠. 그런데 뭐 대응 전략은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유럽 세션 일단 넘어갑니다. 유럽 시장은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TTF 천연가스 가격 계속 내렸죠. 그리고 전력 가격도 계속 내렸죠. 그래서 유로화에 대한 이 숏 포지션이 언와인드 됐어요. 그러면서 유럽 증시도 강한 반등을 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천연가스의 하락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말일에 거의 정점을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9월달 들어서는 에너지 가격이 쭉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럽 증시가 늦게 오른 것은 9월 5일까지도 유럽 증시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는 에너지 가격이 내린 것을 과연 ECB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해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ECB가 굉장히 호키시한 반응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요일부터 올랐습니다. 유럽이. 그래서 유럽이 금요일날 2% 오르고 또 월요일날 2% 오르고 이렇게 연속해서 올랐는데 자, 그럼 이제 남은 이벤트가 뭐가 있어요? 지금 미국 CPI 이벤트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장이 뭐 아직도 뭐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는 핵심을 집중해야 돼요. 그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이 8월 16일 이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보였죠. 근데 이 조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뭐 유럽 때문에 이거 조정 나온 겁니다. 응?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가스 가격이나 전력 가격 뭐 이게 보면 이게 전력 가격인데 전력 가격이 뭐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가스 가격인데 계속 빠지고 있죠. 이렇게 그 전력이나 뭐 가스 가격이 뭐 2주일 만에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한뭐 7, 80% 빠졌어요. 게다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세를 확 뒤집어서 뭐 압록강을 향해 진군하는 국군처럼 영토 수복 작전을 진행 중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에너지 롱에 물려있는 이쪽에서 아주 필사적으로 엑시트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전체 분위기가 강하게 리스크온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봐요. 자, 이렇게 유럽 증시가 금요일에 2%, 월요일도 2% 이렇게 올라서 강하게 리스크온으로 움직이면서 자, 변동성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 변동성이 얼마 죽었나 보면 사실 얼마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죽을 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로스탁스 변동성만 죽은 게 아니라 미국 뭐 나스닥 변동성도 죽고 있고 그 S&P 변동성도 계속 죽고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변동성이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할 건데 어쨌든 내일 지금 CPI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올랐다고 봐요. 그런데 자, 유로스탁스 변동성과 지금 미국 변동성 스프레드가 지금 1포인트 이내로 좁혀졌거든요. 이 얘기는 글로벌 리스크온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즉 지난 8월 16일 이후로 시장이 빠르게 조정을 보이는 그 이유인 유럽이 위기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장중 눌림은 있을지언정 저는 상승이 계속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증시 강세에 대해서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미국 국채나 유럽 국채 모두 저점권에서 CPI 보고 움직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증시는 이 긴축 지속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통화 시장도 일방적인 달러 강세 국면에서 벗어나서 유로화의 강력한 숏 스퀴징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유로화의 일방적 숏 스퀴즈는 장 초반에만 나왔고 이후에 또 가라앉았거든요. 아무래도 다음 주 통화 선물 그리고 옵션 만기가 있어요. 통화 옵션.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이 숏 스퀴즈일 뿐이지 유로존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는 그냥 일방적인 하락만이 멈췄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상품 시장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20일을 기점으로 구리랑 기름이 위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로와의 강세에 반응한 정도로 보이긴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리스크 온으로서의 구리와 기름롱 요게 동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제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뭐 블룸버그라든지 뭐 주요 언론은 인플레이션 냉각이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서 사흘째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긴축 정책 속도를 늦춘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채권 시장은 여전히 아래로 밀릴 룸이 더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점점 면역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의 일방적 하락, 그러니까 특히 장기 채권이 일방적 하락이 멈추고 동시에 증시도 반등을 이어나가는 그런 완화적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도 계속 감소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지난 8월까지 끌고 왔던 이탈리아 국채 매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는 소멸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이 미국 증시 상승은 지난주 후반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오늘은 이 갭 상승한 상황에서 거의 밀리지 않고 고점권에서 변동성만 죽인 것이지 올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유럽 증시가 ECB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초강세 보이면서 미국 증시 좀 붙들어놨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오늘 미국 증시를 강하게 버티게 한 종목은 애플이 공이 컸다고 할 수 있겠지만 9월 8일 이후로 시장이 상승한 패턴을 보면 장중에 조정 한번 안 주고 계속 변동성 매도로만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만이 아닌 이 글로벌 리스크 온으로 함께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오늘이 상승으로 지난 8월 26일에 있었던 이 대음봉을 어느 정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저희 시황을 이렇게 쭉 추적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 8월 26일에 그 한 나스닥 한 4%씩 밀리고 이런 하락에 대해서 제가 뭐 파월의 연설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유럽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라고 했죠. 근데 그때 유럽이 에너지 가격이나 전력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위기가 해소되고 있죠. 그래서 내일 발표될 CPI가 딱 골디락스 수준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나스닥 12,800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했는데 여길 돌파하면서 리스크 온이 강화될 수 있겠어요. 물론 CPI가 발표되는 시간대가 이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는 밤 9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부족으로 그때는 시장이 좀 급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눌림이 나오면 본장에서는 매수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개별 종목도 굉장히 훈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시장을 견인한 데 더해서 금융주들도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금융주는 초반 1시간 동안만 상승했어요. 근데 이것은 기름 주식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초반 1시간 동안만 상승하고 수렴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이 초반 30분 동안만 눌리고 이후에는 변동성이 꽤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사흘간의 변동성 매도로 인한 일방적인 상승은 일단은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 상승의 변동성 상승이라면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뭐 3프로TV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변동성 지수를 이거 뭐 공포 지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수 오늘 올랐는데 변동성 올랐거든요. 변동성 지수는 공포 지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시장을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미리 변동성이 올랐어요. 그러면 CPI가 심각하게 폭등하거나 또 폭락하지 않고 그냥 컨센서스처럼 약간의 하락이 이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골디락스 여기에요. 그러면 변동성을 아주 강하게 불어들일 겁니다. 그러면 지수는 추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우아한 점진적인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오늘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휴장한 동안 해외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한 관계로 갭 상승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12월물 선물이 이론 베이시스가 1.7포인트에 달하는 건데 이 만기일에 코스피 200 지수를 309.12로 억지로 좀 눌렀죠. 그래서 현물이 갭 상승 정도에 더해서 시장 베이시스가 0.2포인트까지 눌렸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회복할지도 봐야 됩니다. 물론 시장 베이시스가 한 큐에 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개장 초 현물 시장이 갭 상승에 일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성 매도 물량을 내놓을 때 현물은 눌리는데 선물은 버틴다? 그러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살아난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313포인트 이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선물 매수를 늘려갈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12월물도 지금 선물 미결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선물 매도 미결로 쌓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오르거나 최소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선물 미결 작정이 감소한다. 그러면 시장을 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전히 반도체 주식 그닥 좋지 않고 또 어제 미국 증시를 다룬 게 애플이죠. 이 애플이 강세가 신제품 아이폰 14 프로 이게 잘 나와서 판매가 잘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따라서 웃을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상승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적절한 수량으로만 상방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롱관점 갖고 있어요. 다만 어제 워낙 빠르게 급등을 했고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화요일 시장에 한해서는 전 눌림시 매수로 대응하고 CPI 발표와 함께 시장이 미리 올라버린다? 그러면 매수세가 멈추는 시점에서는 단기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눌림이 나올 때 매수를 담을 수 있는 찬스로 삼도록 하겠어요. 하나 더, 이 농산물이나 귀금속, 또 산업금속 같은 에너지를 제외한 주요 상품 선물들이 비달러의 반등을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트레이딩과 연결시킨다면 이거 소맥 롱을 좀 비벼볼까 해요. 물론 농산물은 제 전공이 아닌지라 자신있게 지르지 못하겠고 조금만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쉰 것 같지 않은데 이 블룸버그 단말기가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빠르게 또 트레이딩에 적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